동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장입니다. 1952년 사상 11호로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1호로에 실려 있었던 현대자연과학의 근본 사상에 대한 철학적 고찰이라는 논문을 소개해 드리는데, 작성자는 박익수라는 분인데 이 당시에 해군사관학교 교수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럼 바로 내용을 보시는데, 자연과학의 근본 원리의 변천은 자연 개념의 변천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자연 개념을 근거로 과학체계나 철학적 입장, 인생관과 세계관을 형성해 오는 것으로 볼 때, 근대 자연과학의 이 자연에 대한 개념을 원리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또 그것과 전혀 다른 현대 자연과학에서의 자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과정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변천되어 왔나의 시간 순서적으로 고찰해 본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근세의 과학과 현대의 과학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근세의 과학이라고 하면 갈릴레이 뉴턴에 의해서 과학혁명이 일어났죠. 그 과학혁명이 일어난 이유를 근세의 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현대의 과학이라는 이름 하에서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갈릴레이, 뉴턴 등에 의해서 체계화된 물리학은 에서는 자연은 물체와 물체와의 관계든지 물체가 물체에 작용하는 그러한 과정으로서 자연이 문제가 된 것이고, 물체의 본성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물체의 본성, 성정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때 성정이나 본성은 이 자연과학 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에 중세 때는 어떤 사물은 하나님의 뜻, 어떤 그 사물이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어떤 뜻이었을까, 이런 관점에서 사물을 봤다는 거죠. 그런데 과학혁명이 일어난 근세 이후에는 사물에 대해서 그러한 물체의 본성과 성정은 문제 삼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객관적 존재로서 자연 규정 혹은 자연 기술에는 물체의 성정에 대해서는 무시됨은 물론이고, 주관의 개념적 사변까지도 완전히 부정되었으며, 이것은 다만 공간에 있어서의 무시간적인 실제성, 또 객관적 외부성에 의해서만 이해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철학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우주가 개념지어지고, 그러한 틀 속에서 우주를 이해하는 주관적, 사변적 이런 어떤 형태의 접근법이 많았는데, 근대 과학혁명 이후에는 그런 접근법은 다 무시됐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근세의 과학적인 인식은 경험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실증적인 어떤 형태의 책이나 이런 걸 보면은 경험이라는 말이 꽤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경험이라는 것은 개인적 경험을 뜻하는 게 아니고 관찰이라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과학적 인식은 관찰이었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면은 경험이라는 말이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하고 좀 맞지 않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을까 생각해 봤는데, 제 추론입니다. 아마 일본 사람들이 이것을 번역해 들어오면서, 즉 관찰이라는 것을 번역해 들어오면서 경험이라는 한자를 쓴 것 같아요. 근데 그 경험이라는 한자는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의 어떤 언어적 입장에서는 그 경험은 우리의 개념으로는 관찰, 이런 개념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한자가 그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는 개념하고는 약간 달라서 언어의 뜻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조금 다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경험은 관찰,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즉 정신적, 내적 원인인 이성의 사변적 논정성에서 진리가 도출되는 것이 아니고, 외계에 관여하는, 즉 인간의 외부에 존재하는 그런 것들을 관찰, 감각적 관찰을 통해서 실증주의적 입장에서 사실로서 인정되어졌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방식에 의한 자연은 또한 인과적, 필연적 법칙의 세계가 되면 당연한 것이었고, 자연으로서의 생물조차도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기계론적 입장에서 해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서
갈릴레이, 뉴턴 이래로 열심히 얘들이 법칙을 발견하려는 노력도 이러한 기계론적인 역학관에 일원화됐다. 중세 이전에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질성을 소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 이런 개념 구분을 없애버리고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계기로 지구도 결국 하나의 천체이며 세계의 일양성을 말하게 됐다. 세계 일양성이라는 것은 모든 세계가 하나의 어떤 법칙성을 갖는다 이런 뜻입니다. 정리하면 근세의 자연과학 발달 이후에는 사물을 객관적으로 이해를 하기 시작했고, 또 사물의 법칙은 필연적이고 모든 사물은 동일한 원리에 돌아간다. 이런 관점입니다. 이런 관점은 오늘날에도 있는데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사랑에 빠지거나 안 그러면 어떤 열정을 이렇게 어떤 한 부분에 투자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모두 인간의 정신적인 어떤 작용이 아니고 뇌 속에서 어떤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모든 것을 자연과학적 현상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죠. 이러한 관점 밑에서 지상의 물체의 법칙도 천상과 별과의 사이에 있어서도 모두 타성의 법칙, 운동의 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라는 법칙으로 일원화되고 필연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여기서 타성의 법칙은 요즘은 관성의 법칙이라는 말을 쓰죠. 어쨌든 간에 요 법칙들에 의해서 필연적이고 이론적으로 세계를 이해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결과 근세의 물리학 입장에서 개별적이며 비연속적인 사상을 이때까지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을 연속성, 필연성에 의해서 사유하게 되면 무리가 아닌데, 따라서 대립적이고 이질적인 것을 질적인 구별보다도 양적인 차이로 환원함으로써 대립자들을 통일적으로 인식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간이 동물과 다르다,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화학 반응이나 DNA 구조 등에서 양적인 차이 외에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게 근세의 자연과학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근세의 고전적인 자연인식은 소위 주관성을 제거함으로써 객관성에 무한히 접근할 수가 있어서 진정한 법칙을 알려면 주체성을 원리적으로 배제하는 그런 관점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적 이론의 출발점이 된 시간과 공간의 상대성은 확실히 주관성의 계기를 다시 승인하는 것이었다. 즉 상대성 이론의 의도는 객관적 인식의 주관적 계기가 불가결이면서도 주관의 견지에서 독립한 것 같은 객관 그 자체의 형성을 기도한 법칙 정립이라는 것을 시도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이 좀 어렵죠. 상대성 이론 의도는 객관적 인식의 주관적 계기를 집어넣어서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완벽한 객관 그 자체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 해서 다시 주관을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뜻인데, 이거는 이런 말입니다. 상대성 이론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를 때는 내가 즉 주체가 어떤 곳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작용하는 원리는 똑같은데 그 시간의 어떤 개념이 달라진다는 거죠. 인간의 어떤 주관적인 위치, 상대적인 위치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만이 그래야만이 진정한 객관적인 우주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나타나면서 인간의 주체성이 완전히 배제돼서는 진정한 법칙을 알 수 없다는 이런 세계관, 사상이 조금씩 나타났다 이런 뜻입니다. 갈릴레이나 뉴턴의 경우에 있어서의 시간은 무비판적으로 어떤 상태의 계에 있어서도 모두 같다고 보는 것이었으나 아인슈타인은 여기에 비판을 가한데 그 획기적인 변천이 있었던 것인데, 그것은 가령 예를 들면 환자의 10분과 연애 중의 10분은 같지 않으며 기차를 타고 있는 10분과 대지에 서 있는 사람의 10분이 같다고 보지 않는데 상대성 이론의 특징이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관이 관측자로서 객관에 대하여 자기의 입각지를 가질 때 이와 같은 입각지가 적극적으로 또 객관 구정,
이 어떤 사람이 어디에 위치하고 어떻게 다르냐를 넣어서 볼 때 진정한 완전한 객관적 법칙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